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조금 민감하고 또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 하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 현실 세계 금융 시스템의 가장자리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맨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에 블록체인 분석 리포트가 하나 공개됐어요. 바로 이란 중앙은행이 최소 5억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7천억 원에 달하는 USDT를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고 그냥 제재 피하려고 암호화폐 썼구나 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이면에 담긴 의미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민간 기업이 발행한 디지털 달러에 의존한다니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개인 간의 결제 수단 이걸 넘어서요. 한 국가의 외환 보유고를 보완하고 또 무너진 국제 무역망을 대체하는 사실상의 국가 현금 레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의 첫 번째 실증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의 배경부터 그 파급 효과까지 깊이 있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이란 중앙은행이 USDT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 이건 대체 어떻게 알아낸 건가요? 이런 민감한 정보는 보통 극비에 묻혀질 텐데요. 물론 이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절대 아니죠. 이 분석은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으로 아주 명성이 높은 엘립틱이라는 기업이 발표한 리서치 리포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엘립틱이요? 네, 엘립틱은 블록체인미에 기록된 거래 기록, 즉 온체인 데이터를 정밀 추적해서 자금의 흐름과 소유주를 분석하는 회사거든요. 이번에는 이란 중앙은행 CBI와 관련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여러 암호화폐 지갑들의 네트워크를 식별하고 이걸 추적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잠깐만요. 지갑 주소는 원래 익명이잖아요. 단순히 지갑 몇 개를 추적했다고 해서 그게 이란 중앙은행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건 좀 너무 나아간 추측 아닐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죠?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엘립틱도 단순히 온체인 데이터만으로 결론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이들이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유출된 내부 문서예요. 내부 문서요? 네, 이 문서에 2025년 4월하고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란 중앙은행 측이 USDT 매수를 지시했고 그 대금을 아랍에미리트의 법정화폐인 지르함으로 결제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런 오프체인 정보랑 실제 블록체인상의 자금 흐름을 교차 검증해서 이 지갑 네트워크는 이란 중앙은행 것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내부 정보랑 실제 데이터가 딱 맞아떨어졌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그 5억 700만 달러라는 금액은 정확한 수치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엘립틱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달았어요. 이 금액은 자신들이 매우 높은 신뢰도로 식별 가능한 지갑들만 합산한 일종의 최소치라는 겁니다. 최소치요. 네, 로어 바운드. 다시 말해서 아직 식별되지 않은 관련 지갑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셈입니다. 와, 7천억 원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니. 알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신뢰할 만해 보이네요. 근데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한 나라의 통화 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은행이 왜 하필 미국 달러도 아니고 테더라는 민간 기업이 발행한 USDT를 이렇게 대량으로 비축해야만 했을까요? 이건 중앙은행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절박함. 그게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겁니다. 엘립틱 보고서는 이란이 처했던 두 가지 치명적인 위기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는데요. 첫째는 자국 통화인 리알화 가치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폭락한 겁니다. 통화 가치가 매일같이 휴지 조각이 되어가니까 어떻게든 가치를 보존할 안전자산이 필요했던 거죠. 당연히 최선은 미국 달러 현찰이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게 두 번째 이유, 국제 제재 때문이겠군요. 맞습니다. 더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바로 그거죠. 미국의 강력한 금융제재 때문에 전 세계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완전히 퇴출당했다는 점입니다. 원유를 팔든 물건을 수입하든 국제무역은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지는데 이라는 그 달러를 주고받을 공식적인 통로가 전부 다 막혀버린 거예요. 저희가 뉴스에서 스위프트망에서 퇴출됐다 이런 말을 종종 듣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국제무역에서 돈이 오가는 방식을 아주 간단한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스위프트는 은행들끼리 누구에게 얼마를 보내라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아주 안전한 국제 금융 전용 메신저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금융 메신저요? 네. 그리고 실제 돈은 각국 은행들이 해외은행에 미리 만들어둔 계좌, 이걸 대리은행 계좌라고 부르는데요. 이 계좌를 통해서 오갑니다. 그러니까 스위프트는 메신저고 대리은행 계좌는 일종의 우체통의 셈이죠. 아하, 메신저로 명령을 보내면 은행들끼리 서로의 우체통에서 돈을 옮겨 담는 식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란은 제재 때문에 이 메신저 사용 권한을 박탈당하고 전 세계에 있던 우체통 계좌들도 전부 동결당한 겁니다. 와, 메시지를 보낼 수도 돈을 받을 수도 없게 된 거죠. 국가 경제의 혈관이 그냥 꽉 막혀버린 겁니다. 바로 이 막혀버린 혈관을 대체할 새로운 통로로 스테이블 코인, USDT가 선택된 겁니다. 아하. 달러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스위프트나 은행 없이 인터넷만 있으면 전 세계 누구에게나 보낼 수 있으니까요. USDT가 이란에게는 디지털 달러이자 새로운 금융 혈관이 된 셈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절묘하네요. 보고서에서 이 상황을 아주 인상적인 비유로 표현했다고 들었어요. 장부의 유로달러 계좌 같다?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용어가 조금 어렵네요. 네, 그 비유가 이 사태의 본질을 정말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 냉전 시절에요. 미국 밖에 있는 은행에 예치된 달러를 유로달러라고 불렀습니다. 이 돈은 미국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통제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일종의 회색지대 자금 시장을 형성한 거죠. 네네. 엘립틱은 이란이 USDT를 이용해서 바로 그 유로달러 시장의 디지털 버전을 만들고 있다고 본 겁니다. 공식적인 금융장부에는 잡히지 않는 장부 외 계좌, 즉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서 외환을 관리하고 무역대금을 결제하려는 시도라는 거죠. 와, 디지털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라니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이란은 이 7천억 원어치의 USDT를 단순히 금고에 쌓아두듯 보관만 한 건 아닐 거겠습니다. 이 돈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흐름을 보면 이란의 진짜 목적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리포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패턴의 변화가 발견됐습니다. 시점은 2025년 6월을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6월이요? 네, 6월 이전까지 이란 중앙은행이 확보한 USDT의 대부분은 딱 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바로 이란 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노비텍스입니다. 노비텍스. 네, 아마도 이 거래소를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자국 통화인 리알화로 바꾸거나 아니면 무역거래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그런 핵심 창구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랬군요. 일종의 공식 환전 창구처럼 썼다는 거네요. 그런데 6월 이후에 갑자기 흐름이 바뀌었다고요. 잘 쓰던 방식을 왜 바꾼 걸까요? 네, 2025년 6월 이후부터 자금 흐름이 갑자기 복잡하고 다양하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노비텍스로 자금이 가지 않고요. 예를 들어 트론 블록체인에 있던 USDT를 이더리온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크로스체인 브릿지라는 기술을 쓰거나 아니면 특정 주인이 없는 탈중앙화 거래소 DX를 거쳐서 자금을 여러 갈래로 쪼개는 등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잠깐만요. 잘 작동하던 시스템을 갑자기 바꾸는 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 아닌가요? 수천억 원의 돈을 굳이 더 복잡한 경로로 옮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엘립틱은 이 갑작스러운 운영 방식의 전환이 아주 결정적인 한 사건과 날짜가 정확히 겹친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2025년 6월 18일에 발생한 노비텍스 거래소 해킹 사건입니다. 아, 해킹이에요? 네, 국가의 외환 자금을 처리하던 핵심 창구가 해킹으로 뚫리는 아찔한 경험을 한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란 중앙은행은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여러 블록체인과 서비스를 넘나들면서 자금을 쪼개고 숨기는 훨씬 더 고도화된 전략으로 급하게 전환한 겁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이란이 USDT를 썼다는 뉴스를 넘어서 한 국가가 스테이블 코인을 외환 관리 시스템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군요. 기존 금융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거래소 해킹 리스크나 크로스체인 브릿지 보안 리스크 같은 것들이 이제 곧바로
국가의 외환 운영 리스크랑 직결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셈이네요. 맞습니다. 국가 단위의 자금 운용에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운영 리스크가 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이 좀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크립토, 블록체인 하면 탈중앙화, 검열 저항성,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래,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란의 사례는 한편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례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근본적인 이중성, 즉 양날의 검과 같은 속성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거든요. 첫째, 말씀하신 대로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금융제재라는 강력한 검열을 우회하는 그림자 달러 레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블록체인은 투명하지만 익명성을 보장하니까 기존 시스템을 피해서 자금을 움직이는 완벽한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바로 검열 저항성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동시에 정반대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요, 그 어떤 금융 시스템보다도 강력하고 즉각적인 중앙 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앙 통지요? 네, 발행사인 테더는 자신들이 원하면 혹은 법 집행기관이 요청하면 특정 지갑 주소를 그냥 동결시켜 버릴 수 있는 권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더가 특정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순간 그 지갑에 들어있는 수천억 원의 USDT는 그 누구도 단 1원도 옮길 수 없게 말 그대로 디지털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한 회사가 특정 주소에 돈을 마음대로 얼려버릴 수 있다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중앙은행 지갑에도요? 있었습니다. 엘립틱 보고서에 따르면요. 노비텍스 해킹 사건 직전인 2025년 6월 15일 이란 중앙은행 연관 지갑 중 일부가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조치로 약 3,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0억 원에 가까운 USDT가 동결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와,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제재를 피하는 최고의 창이 될 수 있는 동시에 발행사나 규제 당국의 의지에 따라 언제는 자산을 동결시킬 수 있는 최강의 방패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탈중앙이라는 이름표 뒤에 가장 강력한 중앙 통제의 칼을 숨기고 있는 셈이죠. 정말 충격적이네요. 탈중앙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허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복잡하고 거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투자를 하던 안 하건 이 새로운 금융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구조적 변화는 무엇일까요? 딱 3가지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3가지 구조적인 변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결제의 단계를 넘어 국가 단위의 외환 및 무역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 이 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카드 결제나 간편 송금 시장보다 수백, 수천 배는 더 큰 시장이 바로 기업과 국가 간의 무역 결제 시장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그 거대한 영역의 문을 열어젖힌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진짜 리스크는 가격 변동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길 자체, 레일 통제 지점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레일의 통제 지점. 네. 과거에는 암호화폐 하면 가격 등락만 걱정했지만 이란 사례는 진짜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거래소 해킹, 또 블록체인에 있는 다리의 붕괴, 그리고 결정적으로 발행사의 동결 조치, 이 모든 것들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운영 리스크, 즉 레일 리스크가 됩니다. 돈의 가치보다 돈이 흐르는 길의 안정성과 통제권이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레일 리스크. 아주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럼 마지막 3번째는 역시 규제와 관련된 것이겠군요. 맞습니다. 3번째 포인트는 향후 규제는 코인 하나하나를 쫓아다니기보다 자금이 현실 세계와 만나는 관문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불법 자금의 흐름을 막기 위한 자금 세탁 방지나 국제 제재의 칼날은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 자산 수탁 업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그리고 현금과 암호화폐를 바꿔주는 온오프램프 서비스처럼 시스템의 출입구 역할을 하는 곳들을 향하게 될 겁니다. 이 관문들만 장악하면 전체 시스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에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한 문장을 꼽아주신다면요?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기술 애호가들의 장난감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한 국가의 경제적 생존이 걸린 절박한 현금 레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마무리입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룬 이 거대한 흐름이 왜 USDT 같은 특정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에만 머무르지 않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글로벌 은행들의 예금 토큰이나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즉 CBDC 논의와 어떻게 필연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